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 이재명의 상대원동 시장연설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위 진보진영 사람들은 이걸 다 거의 다 봤을 겁니다, 아마. 봤을 텐데, 네.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남자고, 예, 여성. 이 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과 그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곳입니다. 들리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1976년 2월 23일 날 비 오는 날 새벽에 쌀락눈 내리는 새벽에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사실이 제가 이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 아마 우리나라 가난한 분들 중에서도 이 이재명만큼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누가 어제 보내주시더라고요. 보내주셔서 다시 좀 확인할 것도 있고 기억도 희미하고 그래서 좀 다시 봤습니다만은 성남시의 그 철거민들의 동네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게 제가 그 75년도에 상계동에 그 야학이 있었어요. 그 제가 대학 다니면서 그 야학을 운영하는 서클에 이제 동아리에 이제 가입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종로 아마 5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을 모르는데 그 이제 난소공 뭐 이런 글들이 나올 때고 이 종로 5가에 가면 종로 5가 청계천 5가 그 겹치는 그쪽 어디에 가면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야학을 가기 위해서 가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상계동까지 그나마 제 기억에 1시간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 많은 버스에 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타요. 도대체가 그런 많은 버스도 없습니다. 제가 좀 거짓말 좀 못해서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면 10,0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을 공중에 던져 놓으면 아마 종점에 가야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사람 만원입니다. 꼼짝을 못하고 많은 버스에 흔들리면서 이제 꼬불꼬불한 길을 달리고 숲을 지나고 논밭을 지나고 또 조그만 마을이 나오고 또 그 동네를 처마 끝을 처마가 막 버스에 닿듯이 하는 판자촌 마을을 지나서 또 달리고 또 농가밭을 지나고 가면 상계동에 도착하는 겁니다. 상계동. 그래서 상계동에 그 중턱에 이제 언덕 중턱에 도착해서 가면 제가 가던 그 야간학교, 그 동민회라고 하는 조그만 학생 동아리에서 운영하던 청계 야간학교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이재명 근데 그 상계동에서 또 일부가 성남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서울부근에서 아마 뿌리 뽑힌 사람들, 뿌리가 뽑혀서 아무런 도시적 삶에 대비가 돼 있지 않던 그 막장의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동네가 바로 이 상대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네 지금 얘기가 75년에 76년에 이 상대원동에 이 이재명 어린아이가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재명 어린아이가 이제 형, 아버지, 엄마, 누나 해서 모두 8명이 리어카를 끌고 밀고 해서 이 상대원동에 찾아오는 얘기에서부터 지금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참 느낀 거는 이렇습니다. 이 살면서 이 이재명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 얘기 정말 참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 이재명 대표 본인도 뭐 펑펑 울어요. 그 정치 유세를 나서서 아마 자기 어릴 때 이제 살던 집 동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아버지는 이제 청소를 하고 시장통 청소를 하고 엄마는 공중 화장실에 이제 돈 받는 거, 그 냄새 나는 공중 화장실에서 돈 받는 거, 자기 누이하고 같이 돈을 받고 또 뭐 지금도 아마 그 이 대표의 형제들은 가난한가 봐요. 굉장히 가난한 것 같습니다. 그 지금도 뭐 청소를 하기도 하고 뭐 그 이제 형은 약간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자기하고 너무 많은 갈등을 겪다가 이제 죽게 되고 한 그런 자기의 살아온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8명이 반지하방에서 생활하는 얘기. 자기는 공장에 엄마 손에 이끌려 다니던 얘기. 뭐 팔도 부러지고 뭐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 중에 모르겠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아버지도 있고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하나는 그 아버지가 또 전쟁통에 돌아가셔요. 좌익으로 몰려서 돌아가시고 그 형제가 여럿 있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이제 그 자식들을 전부 화원에 넣고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노동을 하고 돈을 벌고 돈을 조금씩 모을 때마다 이제 자식을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그 가족 얘기를 보면 맨 위에부터 맨 밑에까지 맨 밑에가 맨 밑에는 다 이제 대학도 나오고 학교 선생님이 되고 막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맨 위에는 이제 공부를 못하고 끝까지 과원 이런 데서 이제 거칠게 살게 되고 뭐 이런 제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참으로 모질기에 가난하고 어렵게 그래서 뭐 자기 형은 뭐 공사장에서 다리 자른 얘기 또 야구르트 배달하던 여동생이 청소부로 취직이 되었는데 새벽에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과로사망한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이 과일 가게가 있었는데 그 과일 가게 바로 앞에서 지금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 과일 가게 얽힌 얘기도 몇 번 해요.
지금은 그게 이제 치킨집이 되었는데, 옛날에는 과일 가게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과일 막 이제 저녁 되면 썩고 문드러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일 못 파니까 그걸 이제 자기 아버지가 썩은 거, 버리는 거 얻어와서 먹었다. 배불리 먹는 날도 있다. 이 대표 본인의 말로는 배 터지게 먹는 날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은 참 그 이 대표가 얘기하는 배 터지게라는 표현이 참 어울리는 그 자기 우리가 논란이 되는 자기 그 형수에 대해서 욕하는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런 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길게 얘기를 합니다. 쭉 설명을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대표를 만났을 때 그렇게 물었습니다. 가슴 속에 분노, 증오심, 누구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게 이제는 좀 없어졌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대표가 힘들고 가난하게 어린 시절 살아온 얘기는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이 대표 본인에게. 이 대표 사실은 아마 그 상대원동 그 시장 통해서의 이 연설은 아마 사람들이 보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가난에 대한 동정 공감의 마음이겠죠. 야, 참 어렵게 살았구나. 고생했다. 이런 마음. 또 하나의 마음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될 분이 너무 어렵게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좀 제너러스해야 되죠. 온건해지고 사람이 좀 온건하기를 바라죠. 지도자라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정책으로 다루는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다루어야 되고 이런 소위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어떤 종류의 품격과는 너무 어릴 때 모질고 가난하게 산 것이 오히려 장애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대표에게 이제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제 가슴 속의 분노, 증오심 이런 거는 이제 좀 없어졌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대표의 답이 최근에야 최근 그러면서 이제 작년 정도 오니까 하도 당해서 그런지 이제 좀 덤덤해졌다. 이제 무슨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윤석열의 자기에게 막 모진 짓을 해오면 약간 덤덤해진 것 같다. 덤덤해져서 자기에게 생긴 어떤 역경이나 이런 것이 자연물처럼 나무나 풀이나 산이나 이런 거 자연물이잖아요. 자연물처럼 느껴지는 것에 이제는 좀 단련이 되는 것 같다. 그 작년 정도 오니까 좀 덤덤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 얘기를 쭉 들으면서 문제는 그 얘기하는 성남시의 상대원동 주민들이나 또는 제가 어릴 때 야학하러 다녔던 국어를 가르쳤던
거기 아이들 얼굴이 지금도 눈에 있습니다마는 다녔던 그 상계동 산동네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위한 정치제도, 경제제도는 무엇이어야 할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그 상대원동에 살던 추억을 얘기하면서 공정하고 가난한 자에게 더 기회가 있어야 되겠고, 가난한 자에게 적어도 어린애들도 과일 정도는 먹을 수 있어야 되겠고, 교복 정도는 입힐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런 어떤 기초적 필요, 소요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런 정치를 나는 열심히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 경제 시스템, 이야말로 사실은 시장 경제의 시스템. 사실은. 그래서 최저임금을 가능하면 올리고 싶지만 놔두는 거. 정부가 인위적으로 손을 넣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상대운동에 있는 화장실의 가격도 시장 가격을 놔두는 거. 인위적으로 공짜로 한다든가. 인위적으로 지금 100원 받는 거를 50원, 10원으로 낮출 때 또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거든요. 상대운동의 그 가난한 아이들도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재명의 가족이 얻어먹었던 그 과일 가게의 과일의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부작용들이 생겨나. 이게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들은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할 때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신의 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신, 하느님, 신의 손이 들어와서 조정을 해주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의 그 눈물바다의 연설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무엇이 서민들을 보호하는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으로 무식하게도 최저임금을 다락같이 끌어올릴 때 최저임금을 다락같이 끌어올릴 때 제가 분노했던 거죠. 저 사람은 지금 실업자들을 대규모로 만들어낸다. 지금 상대운동 가게를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운동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부득이하게 고용인을 해고하게 만든다 하는 점을 분노를 느끼죠.
저 무식한 자가. 그런 겁니다. 시장경제라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시장경제 시스템이야말로 모든 자가 자기의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죠. 저는 아주 시장경제 원칙주의자입니다만은, 그러나 복지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적 복지야말로 두텁게 복지를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선택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모든 자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를 두텁게 주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생활에는 우리의 의지와는 다른 어떤 종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서민들에게, 내가 돕고자 하는 그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복잡한 경제 속에서 어떻게 어떤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깊은 고뇌가 필요한 것. 그런 얘기를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길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미 충분히 우클릭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정말 성실하게 우클릭을 하고 소위 시장경제 원리가 세상을 진정으로 움직여가는 어떤 시스템적 안정성을 준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재명의 상대원동 그 상가 시장 통해서의 연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쭉 해봤습니다. 저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이 다락같이 최저임금을 자기 딴에는 가난한 자를 도운다고 다락같이 끌어올릴 때 분통이 나는 거죠. 많은 사람을 또 실업으로 내모는구나. 많은 자영업자가 그들의 종업원을 해고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분노도 동시에 느끼게 돼요. 경제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동정심 이런 문제만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든 이재명이라는 분이 잘 깨닫고 잘 해나가시기를 이 드라마 같은 얘기를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